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정도는 달라도 공감은 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혐오라는 단어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잘 뜯어보면 혐오는 결국 인간 본성과 뇌, 본능,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오늘 읽어볼 매슈 윌리엄스의 혐오의 과학이라는 책은요, 혐오라는 감정을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등 여러 가지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지금부터 왜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따라서 우리 안의 본능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자, 혐오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안의 편견 본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본능은 생존하기 위해 편견을 갖기로 했어요. 이 책에서는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내 집단은 우리 편,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외 집단은 낯설고 우리와 다르며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을 말하죠. 우리의 본능은 내 집단을 선호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집단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 특성을 발달시켰어요. 신뢰와 협력을 키우는 탄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집단에 대한 선호는 외 집단에 대한 불호를 불러오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부감이 점차 강화하면서 결국은 혐오로 발전하기에 마련이죠.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 혐오는 편견을 먹고 자랍니다. 외 집단에 대한 경계심은 그 집단이 문제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빠라는 편견은 확증 편향적으로 혹은 우리 본능의 관성을 따라 더 커져가죠. 내 집단, 즉 우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능력도 있고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반갑고 이제 온정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외 집단에 대한 편견은 부정적인 고정관념,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망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와 같이 말이죠. 이런 감정의 흐름은 결국 외 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시대를 막론한 사회철학자, 사회과학자, 뇌과학자 등등은 이런 혐오와 관련된 행동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좌절의 분출구로서의 혐오예요. 우리는 실직, 가난, 외로움 같은 삶에서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좌절은 분노를 낳게 되고요. 만약 내가 분노를 한다면 이 분노를 책임질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실직자가 된 것은 그들이 일자리를 다 차지했기 때문이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선생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이야. 우리 가족이 안전하지 못한 것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테러범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것은 내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몰아주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요. 즉 나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나의 문제,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임을 찾고 싶은 이런 절박함은 혐오의 형태를 띈 채 외 집단을 향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떠한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내 집단에서 나에게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동시에 외 집단을 한 목소리로 혐오하고 배척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혐오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개인은 머뭇거리게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특정 종교, 특정 정치, 특정 인종 등등으로 묶이면 자신들의 어떤 태도든 간에 그것은 정당화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혐오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 생기면
그들은 탈개인화, 즉 어떠한 행위가 나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행위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집단화한 혐오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나쁜 행동에 제동을 거는 데 필요한 개인의 책임감이나 양심 등등을 어떤 군중 심리로 녹여 없애버리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은 개인적 감정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죠. 자,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의 상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는 제 생각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한 모습 같아요. 사실 공감이란 긍정적인 접촉을 기반으로 하면서 혐오까지도 줄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는 외집단과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발전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같은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있게 되기 쉽죠. 심지어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정치적 견해가 다른 두 사람을 모아놓고 동시에 유튜브를 딱 틀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배척하고 싶은 어떤 외집단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도 볼 수가 없게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든 그런 정의로 그들을 판단하죠. 그것이 강화에 강화를 거듭하면 결국 우리 외에 그들은 필요 없는 존재, 비인간화, 악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유독 제가 눈여겨보게 된 부분은 뇌과학과 관련된 분석입니다. 편도체, 뇌섬엽, 전전두엽 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 책에 의하면 편도체는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공포, 불안, 분노와 같은 위협과 관련된 감정을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뇌의 섬엽은 감각이나 통증 등의 정서나 감각 처리에 관여합니다. 뇌섬엽은 특히 신체적으로 불쾌한 자극을 접할 때 강하게 활성화한다고 해요. 종합하면 편도체와 뇌섬엽은 불쾌, 공포, 분노와 같은 어떤 혐오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감정과 밀접하다는 말이죠. 또한 이 영역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 자극을 더 크게 느끼고 본능적으로 회피 혹은 공격하는 것이 이 수렵 채집인의 생존에는 더 적합했을 테니까요. 한편 우리 뇌에는 똑똑한 사고를 하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영역은 인간 뇌에서 가장 발달한 부위 중에 하나로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죠. 그리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편도체와 같이 감정과 관련한 하위 뇌 구조에서 유발된 감정을 평가하고 억제하고 충동을 억누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 규범이나 옳고 그름에 관여하고 무엇보다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관여합니다. 슬프게도 혐오를 유발하는 뇌 영역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것도 가장 빠르게 활성화하고요. 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의 영역은 그보다 느리게, 심지어 내가 인지적으로 애를 써야지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혐오를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은 힌트가 되겠죠? 이 책에서는 혐오를 멈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게 다가왔던 건 결국 혐오는 본능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를 넘어서려는 의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오와 편견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혐오 반응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혐오의 언어와 자극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구 때문, 어떤 집단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이나 언론의 표현 속에서 혐오와 정서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아주 은근하게 혹은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많죠. 이 책에선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합니다. 유색인종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특정 국가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발언은 혐오를 통해 내 집단을 강화하고 외 집단을 배척하려는 태도의 전형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정치나 언론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혐오를 정당화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 때로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문제의식을 갖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왜 최근에 있었던 대선을 떠올려 보시면 단 한 명의 후보와 단 하나의 정당도 빠짐없이 모두 상대 진영을 향한 부정적 감정과 공격적 언어를 반복했죠. 이 과정에서 유튜브나 언론, 논평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반복해서 제공했고, 어느 틈에 혐오는 조금씩 정당화됐고 혐오 발언은 정치적 입장으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정치 이야기는 진짜 너무 피곤하다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너는 어느 쪽이야 하면서 편가르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돌고 돌아 다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가르기를 원하는 그런 양태랄까요?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혐오가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고 우리를 경직된 진영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본능, 내 집단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외 집단을 혐오하고 싶은 본능.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 한마디가 너무 쉽게 해석되고 오해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어떤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도 너 그래서 어느 쪽이냐고, 요즘 말로 일찍이야 이찍이야 하는 식의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은 나랑 반대쪽 사람이구나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해요. 그럴 땐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아무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공격받는 이유인가? 이런 생각이요. 사실 정치일 뿐이겠어요? 성별, 나이, 지역, 사회적 위치, 소득, 무엇이든. 얼마 전에는 왜 사용하는 핸드폰이 갤럭시냐 아이폰이냐를 가지고 서로를 막 조롱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우리는 서로를 타자화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모두를 끌어안고 공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참 힘드니까요. 타 집단에 대한 혐오를 갖는 것은 어쩌면 본능이라니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 집단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꼬투리 잡아서 일반화시키고 공격하고 그러지는 말아 볼까요? 외 집단 혐오와 배척에 몰두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또 미화시켜버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자, 편도체의 반응에 따라 나를 세우기보다 전전두엽 피질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모두가 안전하기 위한 깊은 사고를 우리 모두가 지향한다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혐오가 담긴 펀치를 주고받는 그런 균형이 아니라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신중하고 느린 대화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 또한 이 책 읽으면서 저의 지난 말과 행동에서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워낙에 많더라고요.
자, 이 책은 혐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만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골라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